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입니다. 범죄 관련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 속 사건과 범죄자에 대한 전문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저 재미로만 봤던 영화들을 또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이라는 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1학년 5반 박서연, 강채원입니다. 이 책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평소에도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제들을 영화로 접근해서 쉽게 풀이함으로써 이 독서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더 쉽고 관심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의 줄거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볼까요? 우선 이 책은 제목과 알맞게 범죄 영화와 우리 사회에서 직접적이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책입니다. 특히 여성을 향한 범죄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요즘 이슈되고 있는 가정폭력, 비판의식 결여, 성범죄, 계층문제, 미성년자 보호의 5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5부로 구성된 것에 각 부마다 그 주제와 연관된 영화들을 다룸으로써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책에 더 접근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냥 현실과 멀어 보이던 내용들의 영화들도 이 책에서 서술하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코 우리의 일상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가까이에 있는 문제이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문제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이야기 중에서 저 박서연은 1부에서 다루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이고 저 강채원은 4부에 나와 있는 계층 문제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인 4부의 계층 문제 부분에 대해 얘기하려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영화를 다루는 책 특성상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큰 스포일러는 최대한 생략하고 제외시켰습니다. 4부에서는 기생충, 숨바꼭질, 조커 이렇게 3개의 영화를 다루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기생충과 조커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생충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로 우리나라에서 흥행뿐 아니라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까지 수상하면서 엄청난 기록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아실 듯합니다. 먼저 이 영화는 장 사장의 집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사기를 쳐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 먼저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패들릿에 올렸는데 안 떠서 일단 말로 설명을 할게요. 포스터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고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포스터를 살펴보면 등장인물들의 눈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기택의 가족에게는 검은 줄이, 박 사장의 가족에게는 흰 줄이 쳐져 있는데요. 눈은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검은색은 범죄자를, 흰색은 무고함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합니다. 빈부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상류층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박 사장 가족을 흰 줄로, 차별받는 서민층인 기택의 가족을 검은 줄로 나타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할 얘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이러한 계급의 차이는 영화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기택은 냄새 때문에 박 사장의 가족에게 무시받고 또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후에 기택이 저지르는 어떤 이 영화의 굉장히 중점적인 사건의 계기가 되는데 여기서 냄새가 계층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매개체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기생충인데요. 서현 씨는 이 영화에서 기생충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택의 가족이 사기를 치고 박 사장의 집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 영화에 박 사장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파티를 벌이기도 하잖아요. 기택의 가족이 아닐까요? 네,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는 기택의 가족이랑 기생충을 연동시켜서 상상해봤는데 사실 기택의 가족을 기생충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택의 가족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탈세, 부동산 범죄 같은 사회 시스템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인 박 사장 가족이 기생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범죄 또한 하층 계급보다는 실제로 상층 계급에서 더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이 이런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같은 범죄가 더 심각한 탈법 행위인 반면 빈곤계층의 범죄에 대해 처벌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편견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존재한다고 이 책에선 말합니다. 책에서는 기생충 영화 내용과 함께 수평폭력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수평폭력은 약자들이 사회구조적으로 받은 억압과 울분을 같은 계급에게 폭력적으로 푸는 것을 말합니다. 기생충에서는 수직적인 폭력이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수평적인 폭력이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하층 계급은 상층 계급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폭행은커녕 접근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만만한 하층 계급을 향해 화풀이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기생충 내용을 마치고 이번에는 히어로 영화 중에서 최초로 베네치아 영화제에 초청되고 코믹스 원작 영화 최초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나요? 조커 아닌가요? 네, 바로 조커입니다. 이 영화는 아서플렉이 조커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서플렉 주변의 사건들을 중점으로 그가 점점 변화해가는 과정을 중점으로 보면 좋겠죠? 조커 내용에 앞서 저는 물론 이 영화는 조커라는 범죄자를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아서는 고담시에서 광대일을 하며 사는 사람으로 어머니까지 혼자 모시면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삽니다.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작적으로 웃음이 튀어나오는 병을 앓고 있어서 시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는데 이조차도 정부 예산이 삭감돼서 보조가 끊기고 상담이랑 약물 치료도 중단됩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지원이 끊긴 것이죠. 조커는 미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우리도 공감 요소가 굉장히 많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정신질환은 일종의 사회유지 목적으로라도 치료복지가 꼭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치료 제공과 지원이 열악한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병원을 다닌다라고 말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빈부격차가 심한 고담시에서 빈곤층들은 상류층 부자들을 싫어하고 부자들 또한 빈곤층들을 적대시합니다. 이것이 극단주의와 이분법적 사고가 문제되는 이유겠죠. 조커는 이른바 가진 자들, 상류층에게 린치를 가합니다. 이에 다른 시민들은 열광하면서 조커 분장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하면서 부자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반항, 기득권과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저 분노의 표출일 뿐입니다. 누구나 비판의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저지른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런 표출이 주변 사람들에게 침해를 발생시킨다면 더더욱 올바르지 않죠. 이제 아서의 조커로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난다면 조커를 단순히 빌런으로 칭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고담시는 아서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요. 아서의 상황은 처절할 만큼 굉장히 불행합니다. 앓고 있는 병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 몸이 아픈 어머니, 직장에서의 해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그는 항상 웃으려 노력하고 코미디언이라는 자신의 꿈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힘이 되어주던 어머니는 사실 어릴 적 자신을 학대한 사람이었고 애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모두 그의 망상이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자신을 지탱해주던 꿈은 자신의 롤모델이자 우상이던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짓밟혔습니다. 이렇게 뒤틀린 상황 속에서 아서는 결국 완벽하게 조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회적 악순환이 조커를 낳는다. 이 영화를 보고 정신병 때문에 범죄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아서의 변화 이유는 아서라는 사람 자체도 있겠지만 아서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칫해서 정신질환에 대해 정말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 생길 수도 있어서인데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크게 이슈되면서 조현병 환자는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범죄율이 일반인보다도 훨씬 낮고 대부분의 조현병 범죄자들의 경우 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정신질환이 부정적인 모습만을 가진 병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오히려 상상력 같은 다른 능력이 극대화되는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아서의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병이 오히려 아서의 꿈인 코미디언으로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나 긍정적인 상징으로 발현됐으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는 정부의 도움과 더불어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커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시사합니다. 조커의 롤모델인 코미디언 머레이 프랭클린은 조커를 TV쇼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하는데요. 조커는 계속되는 모욕과 조롱에도 참지 못하고 그 TV쇼를 통해 자신의 악행을 사회 전반에 알리게 됩니다. 그 파급력과 속도는 엄청났고 이런 조커의 행위를 낭만화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생기면서 일종의 팬덤까지 형성됩니다. 그만큼 미디어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제된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극적인 기사를 무조건적으로 쏟아내는 단발성 기사가 아니라 비판의식을 가지고 분석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기획기사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5부의 내용과 함께 제 생각을 얘기해봤는데 들으면서 서현 씨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와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나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니체의 말 중에 당신이 아기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그 심연도 당신을 쳐다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를 다 보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지만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해당 부분의 영화들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화라 해도 계층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특히 영화라는 생생한 전달 매체로 보는 게 생각보다 심적인 고통이 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심연을 마주하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을 시작으로 그 어두운 심연을 밝게 비추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은 1부에서 다루었던 가정폭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가정폭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총 3개의 영화들을 다루는데 그 제목은 가스 등 적과의 동침, 돌로레스 클레이번, 이렇게 총 가정폭력과 관련된 3개의 영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책에서 다루는 영화의 순서 그대로 똑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큰 윤곽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다룰 부분은 돌로레스 클레이번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가정폭력의 정당방위 성립에 초점을 두고 책에서 서술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영화 돌로레스 클레이번의 대략적인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가해자인 남편을 죽이고 자기 삶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남편에게 학대당하던 아내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정당방위를 인정받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한민국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정당방위에 대한 어떠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법원 판결 결과들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미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꽤 많지만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결의 차이는 어느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경우 정당방위가 되려면 최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 개는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의 상당한 폭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살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때 아내가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또 압박감을 당한 경우가 많아 거짓말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의라는 것을 설정하는데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정신상태는 이미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미권의 판례를 보면 현재성의 원칙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기준이 보입니다. 영미권 법은 총기로 매일 위협을 당하던 아내가 남편이 잠시 그 총기를 놓았을 때 아내가 그 총기를 들고 남편을 쏘는 그 상황에서 아내의 심리 상태는 여전히 총기로 머리를 위협당하고 있을 때의 상황 그대로라는 것이 영미권법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위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피의자가 말하는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영미권 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내는 전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사회가 폭력 앞에 가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로 큰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묵인하다 보면 아내들은 본인들이 이 상황을 도망치지 못한다는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 그렇게 생기는 결과가 결국 1년에 죽는 여자들이 7, 80명은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폭력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아까 했던 말들에 더 덧붙이자면 어떻게 보면 그 아내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해온 남편들은 치사, 즉 본인이 죽일 의도로 아내를 때리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정작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오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 자기 방어 목적으로 이성적으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 아내는 남편을 무조건 자신의 과실로 죽였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큰 사건이라는 쟁점을 두지 않고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한다는 내용 또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그중 가정폭력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아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남편이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당연하게 남편이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에 더해져 더 심한 폭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심각하지 않으며 그중 가정폭력도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과정으로 치부하는 우리 사회적인 인식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남의 가정사가 아닌 모두가 주목해야 할 문제임을 모두가 알아야 하고 문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신이 외면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치부가 될 뿐입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여성의 삶, 요즘에도 그래요? 2019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인 미수로 살아남은 여성 및 주변에 있는 총 1752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폭력 기소율은 2011년은 18%, 2012년은 14.8%, 그 다음으로 순서대로 15%, 13.3%, 8.5%, 8.5%, 9.6%로 상당히 낮은 범죄 기소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여성에 대한 충분한 보호 조치와 가해자와의 격리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가해자 태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원래 살고 있던 거주지를 잃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해자 태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해자 태거 시스템이 없다고 한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을 받은 피해자를 정말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아서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태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영화 가스 등과 관련된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즘에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많이 쓰이고 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조작 대상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것은 세뇌와는 개념이 다른데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상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사 여탈권이란 생계가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단순 친구 사이에서는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여성은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것인 줄 알고 죄책감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환경을 조종하고 있는 남성에게 심해진다면 완전히 종속이 되는 상황들도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심해지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들에 대한 저의 느낀 점을 요약해보자면 정부는 여성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소중한 여성들의 삶이 잘못된 법과 정책들의 문제들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희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희생된 여성을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법과 정책의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대한민국의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서로의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질문해볼까요?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정책 제정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인들을 향해 적어도 옆집 아랫집에 사는 이웃에게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가정폭력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그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고를 하는 등 여러 자신의 선에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생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남편이 처벌받지 않는 것을 택한다는 게 공감 가면서 안타까웠는데요. 특히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여성들의 가정폭력이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가해자 처벌제도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해자 퇴거 시스템 말고 다른 지원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의 경우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쉼터나 이러한 여성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확장하여 피해받은 여성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 놓고 상담을 받으며 지낼 수 있는 곳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러한 쉼터에 대한 인식들도 이곳에 지내는 여성들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해볼 차례네요. 기생충에서 수평폭력이 아니라 수직폭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박 사장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건 수평폭력이 아닌가요? 네, 수평폭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다른 일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건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푼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그랬던 거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건 계층 문제에 대한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수직적으로 풀었다고 말한 겁니다. 다른 분들이 의문을 품으실 만한 부분인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조커는 아서의 변화 과정을 중점으로 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서의 변화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웃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서가 조커를 각성하기 전과 각성한 후의 웃음으로 구분되는데요. 아서가 조커를 각성하기 이전의 웃음은 두 가지입니다. 병 때문에 나는 웃음과 억지로 짓는 웃음이요. 아서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웃음 코드가 어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모습에 억지로 녹아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반박자 늦게 웃거나 동료에게 맞장구 치며 억지로 웃다가 방을 나서자마자 정색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순간이 1초도 없어 보이는 아서는 웃기 위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는데 손을 떼자마자 입꼬리는 힘없이 떨어져요. 이렇던 아서가 조커를 각성한 후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환희를 느끼면서 춤추기도 하고 머레이쇼에 나가서 너스레를 떨기도 하고 형사들을 조롱하면서 즐겁게 웃기도 합니다. 그전까지는 웃음이 아서를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기만 했다면 조커로서의 웃음은 그의 긍정적인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웃음이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것 또한 그 장면마다 저희가 아서의 감정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아서의 표정 또한 이 영화를 보는데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면서 서로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책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다음에 이러한 범죄 영화들을 보게 된다면 더 자세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범죄 영화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범죄에 관해서도 여성 인권에 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저도 사회 계층 문제에 대해 더 깊게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영화들을 모두 본 후에 책을 다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영화 속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남겨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의 느꼈던 점으로 이번 독서 라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